안녕하세요. AI 기술의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AI 에이전트, 특히 이제 점점 더 복잡한 작업을 맡게 될 텐데요. 이 에이전트들의 아주 핵심적인 능력 중 하나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중요하죠. 네, 저희가 이번에 오픈 AI의 에이전트 SDK 문서부터 시작해서요. 엔스로피 블로그 포스트, 또 관련된 깃허브 저장소들, 그리고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네, 자료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AI 에이전트가 긴 대화나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길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필요한 정보는 딱 챙기면서도 또 정보 과부하에는 안 빠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효율성, 일관성, 그리고 뭐랄까 궁극적인 성능을 좌우하는 이 컨텍스트 관리의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겠네요. 혹시 당신은 직접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 원리가 궁금하신 건가요? 어느 쪽이시든 오늘 저희 대화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요. 그 바탕에는 항상 컨텍스트라는 정보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라는 게 양날의 검 같아요. 양날의 검이요. 네, 너무 많으면 에이전트가 막 길을 잃어요. 헤매거나 아니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심지어 중요한 정보를 그냥 놓쳐버리기도 하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군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적으면요. 대화 맥락을 전혀 파악 못하고 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나 약속 같은 걸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하하,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마치 요리할 때 재료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맛이 이상해지는 거랑 비슷해요. 딱 적절한 양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이 컨텍스트를 사람의 작업 기억에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작업 기억이요? 워킹 메모리? 네, 맞아요. 우리가 한 번에 집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딱 한계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갑자기 막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AI 모델도 똑같아요.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용량, 이걸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창 크기 안에 다 넣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정보 과부하, 이거는 사람한테나 AI한테나 정말 골칫거리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단순히 AI한테 좋은 질문, 좋은 지시를 하는 것,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엔스로픽이나 관련 깃허브 자료들을 보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LLM이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보 전체, 그러니까 입력되는 모든 토큰, 이 단어 조각들의 집합을 어떻게 구성하고 선별하고 또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훨씬 포괄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단순히 지시문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 정보 전체를 다루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니너링이 AI한테 자, 이 문서 요약해줘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하는 기술이라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그 지시랑 같이 어떤 문서를 줄지, 그 전에 우리 무슨 대화 나눴었는지, 또 AI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은 뭔지 등등, 그러니까 요약 작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 조각들을 최적의 형태로 조합하고 관리하는 기술인 거죠. 와, 훨씬 복잡한데요. 깃허브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재밌던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스티커 메모 주는 거라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완전한 시나리오 대본을 짜는 것 같다고요. 네, 그 비유가 딱 맞아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뭐 약간의 성능 개선 정도가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 단순한 기술적 디테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냐면 대규모 언어 모델, LLM들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한계요? 네. 엔트로픽 자료에서는 이걸 주의력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주의력 예산. 재밌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작업 기억 용량 제한이랑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AI가 한 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 AI도 집중력이 한정되어 있군요. 그렇죠. 실제로 대화가 길어지거나 제공되는 정보 양, 즉 컨텍스트 창의 토큰 수가 늘어나면요. 모델이 초반에 나왔던 특정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돼요. 이걸 컨텍스트 부패라고 부릅니다. 컨텍스트 부패, 정보가 썩는다. 네, 그런 뉘앙스죠.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현재 많은 모델들이 쓰는 주의력 메커니즘의 계산 복잡도가 입력 토큰 수의 제곱, n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어요. 제곱이요? 와, 그럼 엄청 늘어나겠네요. 네, 쉽게 말해서 대화가 조금만 길어져도 AI가 처리해야 할 계산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성능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특정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오픈 AI의 에이전트 SDK 문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듯이 이 컨텍스트 권리는 단순히 성능을 조금 개선하는 최적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필수다. 네, 이걸 잘 해내면 정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긴 대화나 작업에서도 에이전트가 일관성을 유지하고요. 둘째, 도구를 쓰거나 정보를 참조할 때 정확도가 확 올라가요. 셋째, 불필요한 정보를 처리 안 하니까 응답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들죠. 오, 비용 절감도요? 네, 넷째, 잘못된 정보나 그 환각 현상이 있죠. 그것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찾고 디버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여러 문제를 동시에 다루거나 다른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넘겨줘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되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작업을 하는 에이전트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 거죠. 와, 정말 AI 에이전트의 성능과 안정성에 뭐랄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정말 핵심 기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컨텍스트,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기법들이 있겠지만 오픈 AI SDK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접근 방식이 있더라고요. 바로 트리밍하고 요약 서머리제이션인데요. 네, 대표적인 두 가지죠. 네, 어떤 방식들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전문가님, 먼저 트리밍은 어떤 방식인가요? 네, 컨텍스트 트리밍은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대화 기록이 너무 길어지면 정해진 기준,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n개 턴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오래된 기록은 그냥 삭제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아, 그냥 잘라낸다. 네. 여기서 턴이라는 건 보통 사용자 메시지 하나랑 그에 대한 에이전트 응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결과까지 포함하는 한 번의 상호작용 단위를 말해요. 오픈AI SDK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점은 확실히 단순하고 빠르겠네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단순함과 속도, 추가적인 AI 모델 호출 없이 그냥 오래된 데이터를 잘라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엄청 빠르고 결과도 예측 가능하죠. 항상 마지막 N개만 남으니까요. 구현하기도 쉽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최근 대화 내용은 그대로 보존되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부 사항을 놓칠 염려도 적고 또 정보를 요약하면서 생길 수 있는 왜곡, 요약 편향, 위험도 없고요. 아, 요약하다가 잘못될 일은 없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명확한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기억 상실 문제예요. 기억 상실이요? 네. N개 턴 이전의 정보는 마치 칼로 자르듯이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대화 초반에 나왔던 중요한 요구사항이나 결정, 사용자가 설정했던 선호도 같은 장기적인 맥락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이쿠. 또 다른 문제는 만약 최근 턴에 파일 업로드 결과나 긴 코드 블록 같은 아주 큰 도구 사용 결과 페일로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n개 턴만 남겨도 여전히 컨텍스트 제한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턴 수만 세는 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치 중요한 내용은 메모 안 하고 그냥 대화만 하다가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고 되묻는 상황이랑 비슷할 수 있겠네요. 하하, 그렇죠. 고객 지원 채팅 같은 거 할 때 상담원 바뀔 때마다 같은 문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 있죠. 답답하죠. 바로 그런 기억 상실이 트리밍을 잘못 쓰면 AI 에이전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트리밍 방식은
각 대화 턴이 비교적 독립적이어서 이전 맥락 의존도가 낮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기억 유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응답 속도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해요. 아, 속도가 중요할 때? 네. 예를 들어 간단한 질의응답이나 일회성 작업 같은 경우죠. 그럼 몇 개의 턴, 즉 맥스턴즈를 남길지는 어떻게 정하냐? 이건 정답이 없어요. 오픈AI SDK에서도 말하듯이 실제 에이전트 사용 로그를 분석하고 여러 N값을 시도해보는 실험을 하거나 심지어 다른 LLM을 평가자로 활용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야 합니다. 아, 실험이 필요하군요. 네.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함과 속도 뒤에는 중요한 컨텍스트 손실이라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 그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네, 장기적인 맥락 유지가 중요하다면 트리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하는 두 번째 주요 기법이 바로 컨텍스트 요약, 서머라이제이션이군요.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컨텍스트 요약은 오래된 대화 내용을 그냥 버리는 대신에요. 그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계속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화가 길어져서 컨텍스트 창 한계에 가까워지면 가장 오래된 부분의 메시지들을 가져다가 LLM을 써서 짧고 구조화된 요약문으로 만드는 거죠. 아, LLM으로 요약을 시키는군요. 네. 그리고 이 요약문을 원래 메시지를 대신 대화 기록의 앞부분에 다시 끼워 넣는 겁니다. 오픈AI SDK에서는 이 요약문을 마치 가상의 사용자와 어시스턴트가 나눈 대화처럼 만들어서 넣는 방식을 보여주고요. 안트로틱 자료에서는 비슷한 개념을 압축, 컴팩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압축. 핵심 아이디어는 같아요. 오래된 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그 정수만 추출해서 메모리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오, 그럼 장기 기억 보존에는 확실히 유리하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대화 초반에 중요한 요구사항, 결정, 배경정보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에이전트가 오랫동안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훨씬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전체 대화 기록을 다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므로 긴 대화가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더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하하, 맞습니다. 요약 방식의 단점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요약 손실과 요약 편향, 혹은 더 심각하게는 컨텍스트 오염, 컨텍스트 포이즈닝의 위험입니다. 컨텍스트 오염? 아까는 부패였는데 이번엔 오염이네요. 네, 요약 과정에서 중요한 세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미묘한 뉘앙스가 사라지거나 심지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요약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헉, 사실 왜곡까지요? 네. 이렇게 잘못된 요약 정보는 이후 에이전트의 모든 판단과 행동에 계속 악영향을 미쳐서 오류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정보가 담긴 인수인계서를 받은 다음 근무자처럼요. 아, 인수인계서 비유 확 와닿네요. 그리고 요약을 생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LLM 호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약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 순간적으로 응답 속도가 느려지거나 비용이 확 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약 과정 자체를 추적하고 생성된 요약문의 품질을 평가해야 하니까 전체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디버깅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장기 기억을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이 요약의 품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잘못 요약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니. 네, 맞아요. 어떤 경우에 이 요약 방식이 특히 유용할까요? 네. 그래서 컨텍스트 요약은 장기적인 맥락 유지가 필수적인 작업. 예를 들어 여러 단기에 걸쳐 진행되는 복잡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과거 데이터를 참조해야 하는 분석 작업, 또 사용자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이 주요한 개인 비서 역할 같은데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오픈AI SDK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계획, 분석, 개인 비서. 확실히 긴 호흡이 필요한 작업들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요약 프롬프트의 설계입니다. 아, 요약을 시키는 그 프롬프트요? 네, 맞아요. LLM에게 요약을 지시하는 프롬프트 말이죠. 오픈AI SDK 잔료에서는 이 과정을 마치 다음 근무자에게 사례를 인계하는 것에 비유하는데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할 에이전트 혹은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핵심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달해야 하는 거죠. 인수인계서 작성하듯이 프롬프트를 짜야 하는군요. 그렇죠.
좋은 요약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원칙들도 자료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약해줘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해요. 첫째, 대화의 주요 단계, 마일스톤이나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하고요. 네. 둘째, 해당 에이전트의 구체적인 사용 사례, 유스 케이스에 맞춰서 어떤 종류의 정보를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요약된 내용 간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고요. 넷째, 타임스탬프 같은 걸 써서 시간의 흐름이나 정보의 최신성을 명확히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오, 타임스탬프. 다섯째, 정보를 좀 구조화된 형태, 예를 들어 블랙 포인트나 JSON 형태로 요약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청킹이라고도 하고요. 여섯째, 에이전트가 사용한 도구의 결과나 성능에 대한 통찰력도 요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불확실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정보는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서 환각 현상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와, 요약 프롬프트 하나에도 신경 쓸 게 정말 많네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점은 이 요약의 품질이 단순히 과거 기록을 잘 압축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요. 에이전트의 미래 성능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미래 성능이요? 네, 잘못된 요약은 작은 오류를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잘 만들어진 요약은 에이전트가 더 복잡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요약 자체가 또 다른 중요한 입력 데이터가 되는 셈이에요. 트리밍과 요약, 이 두 가지 핵심 기법만으로도 관리할 것들이 상당히 많군요. 하지만 AI 에이전트의 컨텍스트 관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있죠. 네,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 기본적인 기법들을 바탕으로 더 흥미롭고 발전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자료들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좀 진보된 개념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 하나가 에이전트 검색 또는 적시 검색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에이전트 검색, 스스로 검색한다고요? 네. 기존의 RAG,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방식이 보통 대화 시작하기 전에 관련 있을 만한 문서를 미리 대량으로 검색해서 컨텍스트 창에 넣어주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쵸. RAG. 근데 이 에이전트 검색은 좀 달라요. 에이전트가 대화나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스스로 도구를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동적으로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책 내용을 외우는 대신에 필요할 때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보거나 컴퓨터에서 특정 파일 검색하는 거랑 훨씬 비슷하죠. 오, 정말 사람이 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네요. 네, 이 방식의 장점은 명백해요. 모든 정보를 미리 로드할 필요가 없으니까 초기 컨텍스트 창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필요한 정보만 점진적으로 가져오니까 정보 과부하 위험도 줄어들고요. 또 파일 이름이나 마지막 수정 날짜, 문서 출처 같은 메타데이터 자체를 중요한 시거로 활용해서 더 똑똑하게 정보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아, 메타데이터 활용. 좋네요. 네, 예를 들어 최근 분기 보고서 찾아줘 같은 요청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겠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다 준비해두는 RAG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쵸. 검색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언제 찾아와야 할지 판단하는 좋은 도구 설계랑 휴리스틱, 그러니까 경험적 규칙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정보를 찾아오거나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겠죠.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코드 개발 사례를 보면 일부 핵심 정보는 미리 로드하고 부가적인 정보는 필요시 검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방식이군요. 네, 작업 성격에 따라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에이전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 그러니까 스스로 정보를 찾아오도록 하는 걸 어느 정도 부여하고 또 어느 정도의 정보를 미리 챙겨줘야 할까요? 이게 앞으로 에이전트 설계에서 계속 고민해야 할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는 에이전트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또 다른 재미있는 개념은 구조화된 노트 작성 혹은 에이전트 메모리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건 에이전트가 제한된 컨텍스트 창 외부에요. 마치 사람이 메모장에 기록하듯이 별도의 영속적인 저장 공간의 정보를 기록하고 참조하는 방식입니다.
아, 컨텍스트 창 바깥에 저장한다? 네, 엔스로픽 자료에 나온 재미있는 예시가 있었는데 클로우드 모델이 포켓몬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노츠 MD 같은 텍스트 파일에다가 현재 게임 상태, 발견한 아이템, 다음 목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기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 파일을 다시 읽어서 참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마치 게임 공략 노트를 스스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컨텍스트 창 크기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훨씬 많은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창에는 당장 필요한 핵심 정보만 유지하고 덜 중요하거나 장기적인 정보는 외부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죠. 효율적이네요. 네, LLM을 한 번 더 호출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오버헤드로 영속적인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AI SDK에서 대화 상태를 관리하는 세션 객체도 일종의 인메모리 형태의 에이전트 메모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엔스트로픽에서는 실제로 파일 기반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메모리 도구를 베타 버전으로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컨텍스트 창이랑 외부 메모리를 같이 쓰는 거군요. 네, 그걸 효과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흥미로운 개념은 서브 에이전트 아키텍처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한 작업을 다룰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여러 단계로 구성된 작업을 하나의 거대한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하게 하는 대신에 작업을 더 작은 하위 작업으로 나누고 각 하위 작업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여러 서브 에이전트에게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아, 팀플처럼요? 네, 맞아요. 큰 프로젝트를 여러 팀이나 부서에 나눠서 맡기는 거랑 비슷하죠. 이 아키텍처에서는 보통 메인 에이전트 또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전체 작업 계획을 세우고 각 단계를 담당할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서브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결과, 주로 요약된 형태겠죠. 이걸 취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케스트레이터가 지휘하는군요. 네, 각 서브 에이전트는 자기한테 할당된 특정 작업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훨씬 적은 컨텍스트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주제 선정 에이전트, 자료 검색 에이전트, 초안 작성 에이전트, 편집 및 교정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와, 정말 분업이네요. 이렇게 하면 관심사 분리가 명확해져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보수가 용이해지고 무엇보다 각 서브 에이전트가 처리해야 할 컨텍스트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서 앞서 말한 컨텍스트 관리 문제, 컨텍스트 롯 같은 걸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컨텍스트 관리에 유리하군요. 네, 엔트로픽에서 연구 중인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 이런 아키텍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성이 증가하는 대신에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기법과 아키텍처가 있네요. 트리밍과 인내학부터 시작해서 동적 검색, 외부 메모리 활용, 심지어 에이전트 팀을 구성하는 방식까지.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개념들을 실제 코드 레벨에서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와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픈AI의 에이전트 SDK를 보면 아까 설명드린 트리밍과 요약 로직을 미리 구현해 놓은 트리밍 세션과 서머라이징 세션 같은 세션 관리 객체를 제공합니다. 아, SDK에 이미 있다고요? 네, 개발자는 자신의 에이전트 로직이랑 이 세션 관리자를 결합해서 비교적 쉽게 컨텍스트 관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죠. 복잡한 로직을 직접 다 짤 필요 없이요. 아, 편리하겠네요. 저희가 참고한 기터브 저장소 중 하나에도 실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템플릿 구조가 제시되어 있더군요.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행동 규칙이나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클로우드.md 파일, 초기 요청 사항을 담는 initial.md 파일, 그리고 좋은 예시들을 모아두는 examples 폴더, 심지어 PRP 워크플로우 정의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기터브 저장소 구조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실제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죠. 특히 cloud.md 파일하고 examples 폴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loud.md는 에이전트가 따라야 할 전역적인 규칙, 가이드라인 혹은 성격을 명시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항상 친절하게 답해라, 전문 용어 써라, 출처 밝혀라 같은 지침들이죠. 네, 규칙서 같은 거군요. 그리고 examples 폴더를 에이전트가 특정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 사례, 그러니까 few-shot example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예시를 보여주는 것 중요하죠. 네, 이건 사실 기본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원칙하고도 깊이 연결돼요. LLM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고 원하는 결과물의 구체적인 예시,
이그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모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시가 중요하죠. 네. 오픈 AI나 엔소로픽의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이런 원칙들을 에이전트의 전체 작동 방식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평가, evaluation. 평가요? 네. 오픈AI SDK 문서에서도 평가가 전부다, evals is all you need 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적용한 컨텍스트 관리 기법, 트리밍, 요약, 검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 에이전트 성능을 개선시키는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입니다. 아, 측정이 중요하군요. 네.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무런 컨텍스트 관리 기법 안 쓴 기본 상태, 베이스라인랑 성능을 비교하거나 미리 정의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자동으로 실행해보거나 심지어 다른 LLM을 심사관으로 활용해서 에이전트 응답 품질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LLM이 심사관이요? 흥미롭네요. 네. 실제 사용자들의 대화 로그를 다시 실행, 리플레이 해보면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거나 특정 유형의 오류, 예를 들어 정보 누락이나 환각 같은 오류 발생률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기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파라미터, 예를 들어 맥스턴즈나 요약 프롬프트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는 결국 이런 꾸준한 평가와 실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만들고 보자, 이게 아니라 측정하고 개선하자는 자세가 필수적인 거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네요. 정리해보자면 AI 에이전트가 더 똑똑하고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모델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렇죠.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정보, 즉 컨텍스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전체의 정보 흐름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훨씬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관리죠. 우리는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주요 기법으로 가장 최근 정보만 남기는 트리밍, 그리고 오래된 정보를 압축하는 요약을 살펴봤고요. 각각의 장단점과 적합한 사용 사례도 비교해봤습니다. 네, 두 가지 핵심 기법이었죠.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오는 에이전트 검색, 또 컨텍스트 창 외부의 정보를 기록하는 에이전트 메모리, 그리고 복잡한 작업을 전문가 팀처럼 나누어 처리하는 서버 에이전트 아키텍처 같은 고급 개념들도 접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법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평가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쭉 정리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이 직접 AI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관련 기술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살펴본 다양한 컨텍스트 관리 기법들은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설령 당신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 AI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AI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보를 어떻게 선택하고 기억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I의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를 엿본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어떻게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미래에는 LLM의 컨텍스트 창 크기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토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해질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커지면 덜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설령 AI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주어진 작업과 목표에 맞춰서 그 방대한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어떤 정보를 우선시하며 어떻게 정보를 조직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 용량이 커져도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 네. 단순히 기억 용량이 크다고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진짜 과제는 콘텍스트의 양, 퀀티티 자체가 아니라 그 콘텍스트의 품질, 퀄리티와 관련성, 레레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선별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의력을 집중하고 중요한 것을 골라내려 애쓰는 것처럼 말이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걸 골라내는 능력? 네. 당신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시나요? AI가 직면한 이 과제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정보 처리 방식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